그대들은 은퇴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에서 농사 지으며 한가롭게 사는 삶을 꿈꾸시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했는데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마당에서 진돗개 키우며 내가 심은 농작물을 따다 밥 지어 먹는 삶은 떠올리기만 해도 꿈만 같구려. 누구나 그러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요. 나는 젊어서부터 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해주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었다오.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요. 실제로 아는 지인에게서 들은 동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심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어. 40년 넘게 교직에 있었던 심 씨는 은퇴하여 몇 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70세가 되어 아내와 함께 귀농을 하였소. 심 씨의 아내의 몸이 좋지 않기도 하였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기도 했소. 오랫동안 도시에 살았던 심 씨 부부는 무척 설렜다오. 6개월 가까이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어. 몇 달간 집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집은 마당이 작아서, 어떤 집은 너무 커서, 어떤 집은 비싸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오. 그러던 차에 심 씨와 부인의 맘에 꼭 드는 전원주택을 발견했어. 특히 심 씨의 아내가 무척 좋아했다오. 여보, 이런 집에서 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그래? 밥을 안 먹긴 왜 안 먹어? 여기서 호박 따서 부쳐 먹고 감자 캐다가 쪄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심 씨와 아내는 그 집에서 사는 삶을 상상해 보았어. 땅은 5,000평 가까이 되고 뒤로는 산이 있었어. 그리고 땅 옆으로는 작지만 물도 졸졸 흐르고 있었다오. 본래 살던 사람이 부지런했는지 각종 농작물과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모두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 천장이 높은 2층 집은 밖과 안이 모두 황토가 칠해져 있었고 모양도 고풍스럽고 독특해서 풍기는 정취가 남달랐다오. 그리고 심 씨는 은퇴 후에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집에서 창밖을 보며 글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았어. 사모님, 이것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주인분이 직접 토구를 만든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동산 직원은 말을 하며 키가 작고 두꺼운 철문을 열어주었어. 그 안에는 김치독과 간장독 같은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있었어. 어머나, 나 어렸을 적에도 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김치 두고 먹으면 엄청 맛나요. 맞아. 이런 게 있구먼. 바깥에 아궁이도 있고 평상도 있고 집도 깔끔해서 난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톡을 있는 집 아주 귀해요. 내일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 집은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심 씨 부부는 이런 집은 인기가 많다는 부동산의 말에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 그러고는 2달 뒤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 처음 몇 달간은 재미나게 살았다오. 아침엔 시끄러운 찻소리 대신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깼고 처음 해보는 농사도 조금 헤매기는 해도 재미있었어.
도시에서 손님이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런 행복이 또 없었다오. 이사를 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부녀회장이 찾아왔소. 이 동네 오면 마을을 위해서 기부금을 조금 내야 해요. 많이는 아닌데 동네 사람들 다 내는 돈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마을 발전 기금이었소. 부녀회장이 말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내고 마을을 위해 쓰인다는데 안 내고 버티다가는 이 마을에서 편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 수밖에 없었어. 시골 인심이라는 건 다 옛말인 것 같네요. 마을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던 부녀회장과 주민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 살던 이웃이 집으로 찾아왔소. 이 집 뒤에 있는 이 산이 내 땅이요. 근데 이 집 일부가 내 땅에 들어와 있어.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통해서 산집입니다. 그건 측량을 해보면 알 일 아니오.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해보았더니 심씨의 주택 일부가 이웃의 땅을 조금 침범한 것 아니겠소?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소. 직접 이야기해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집을 부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어쩌긴 뭘 어째. 집을 부수던가 내 땅을 사가던가 해야지. 땅은 혼자 농사 짓기도 힘들 만큼 충분히 넓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오. 임야 전체를 사가라는 이웃에게 사정하여 100평 정도만 떼서 사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훨씬 높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오. 아니, 그러게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이웃의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화가 났지만 이웃과 괜히 얼굴 붉히기 싫었어. 시세보다 좋기 두세 배는 비싸게 땅을 팔면서 한마디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가 보구려. 근데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던데. 여기 원래 살던 집주인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도시로 올라간 거요. 무슨 집이 암 환자만 사는구먼. 이웃의 말에 심씨 부부는 어이가 없었어. 암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온 줄 알았지. 근데 아닌 말지.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나? 마을에서 심씨 부부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기도 싫었어. 작은 마을에 재밌는 일이 없으니 심씨 부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는 듯 했어. 내려와 지내는 곳이 고향도 아니다 보니 외지인에 대해 텃세를 부리는 마을 사람들의 넌덜머리가 났어. 심씨의 집은 마을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이웃들과 많은 왕래가 있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소. 하지만 집에서라고 마냥 평화롭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오. 시간이 좀 지나자 깔끔하게 가꾸어져 있던 밭은 이전 모습을 잃어갔어.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5,000평을 심씨 혼자 돌보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었어.
초보 농사꾼인 심씨가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땅이었소. 농사를 짓다가 골병이 들 것 같았다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늘 고쳐야 하는 곳이 생겼어. 황토주택이라 균열이 가면 메꿔야 하고 지붕에 이가 나갈 때도 있었어. 하루하루가 고되니 책을 쓸 시간이라곤 없었어. 그리고 심씨의 아내도 전원주택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심씨는 바쁘고 지인들과는 자주 왕래하기 힘들어 외로움을 느꼈어. 도시에 살 땐 하루하루 할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선 산과 물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심씨 아내는 심씨가 외출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 내려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그리워졌어. 심씨의 아내는 우울증이 생겼고 심씨는 일이 힘들어 둘이 다투는 일도 종종 생겼다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건 어때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 큰 집 당신 혼자 관리하다가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 우리가 산 것처럼 다시 팔면 되지 않겠어요? 고민 끝에 심씨 부부는 다시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오.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전원주택이라는 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니까 언제 팔린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심씨 부부가 집을 살 때는 당장이라도 계약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동산은 말을 바꿨어. 심씨가 집을 샀던 금액에 이웃의 땅을 추가로 샀던 금액까지 더해서 내놓았는데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었다오. 점점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어.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부부는 결국엔 샀던 금액보다 훨씬 손해보는 가격으로 팔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어. 결국 몇 달간의 전원 생활로 인해서 심씨 재산은 축났고 마음의 평만 얻었다오. 심씨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소?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오. 그대들은 현실은 외면한 채 전원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만을 가지고 있진 않소? 노후엔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꼭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소. 하지만 실상은 몸도 마음도 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집을 고를 때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 몸만 누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살아갈 터전을 고르는 것 아니겠소?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해주겠소.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한 집을 고르시오.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한 말이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하리란 보장은 못할 것 아니겠소? 나이 들어 집에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든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한 곳을 첫 번째로 삼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요. 그러니 산속에 홀로 있는 시골집을 갈 생각일랑 마시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곳은 노년에는 절대 가선 안 될 곳이라오. 귀촌을 하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오. 두 번째,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집을 고르시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며 살 집을 생각하면 나이 들어 텃밭 가꾸며 살 수 있는
한적한 집을 떠올리지 않소? 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하는 것은 노인이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장을 보고 식당을 가는 일도 어려워서는 안 된다오. 병원을 오가기가 힘들어 전원 생활을 접고 도시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소. 한적한 곳에 살다가도 나이 들면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법이요. 예전에 살던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어. 마을 끝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인적 없는 곳이었어.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없는 곳이었다오. 정류장까지 걸어가려 해도 1시간은 걸렸어. 자장면 하나도 맘대로 시켜 먹지 못하는 곳이었다오. 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운전도 못하는 할머니는 시장을 한번 갔다 오려면 버려진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장바구니 삼아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했어. 젊은이들도 힘들어할 거리를 70 넘은 노인에게는 쉬웠겠어. 허리도 다리도 골병들어 나중에는 자식들 도움 없이는 마을을 오갈 수도 없었어. 골병든 노인은 또 병원을 다니기도 힘들지 않았겠소? 다행히 나중에 자식들이 도시로 모셔갔지만 할머니도 한평생 살던 집을 두고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요. 나이 들면 멀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3번째,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고르시오.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을 갈 수 없다면 비슷한 곳을 고르면 되지 않소? 둘러보면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 나무와 풀이 없는 삭막한 곳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소. 적당히 몸도 움직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소. 4번째, 노후 자금과 여건에 맞는 집을 고르시오. 집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작은 집에 살더라도 앞으로의 삶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은 남겨둬야 하오. 노후에 무리하여 집을 옮긴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없어. 집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여유롭게 사시오. 너무 큰 집은 고치고 가꾸다가 돈과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린다오. 5번째, 자식이 있다면 서로 왕래가 편한 집을 고르시오. 자식과 자주 왕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들여다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오. 그래야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만약에 상황이 와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그래야 가끔이라도 자식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것 아니요. 거리가 멀면 멀다는 핑계로, 교통이 불편하면 또 그 핑계로 자식은 부모를 찾지 않는다오. 그리고 나서 좋은 집을 선택한 뒤에 그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시구려. 아끼고 가꿔서 보기 좋게 나이 든 나만의 집을 만드시구려. 꼭 넓은 마당이 있고 집 뒤에 물이 흘러야 좋은 집이요. 내가 정붙일 수 있는 집이 최고의 집 아니겠소? 어떤 사람이 말하였소.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보금자리가 참 중요하다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라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시오.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기쁜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 노년에 혼자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요. 하지만 어려울 것도 없다오. 혼자 되고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돌릴 때보다 삶이 즐거운 사람도 있어. 그렇다면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요? 그대들은 어떠하오? 우리가 젊었을 적엔 가족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왔어. 후회는 없다 하여도 노년에 홀로 되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떻소? 돌이킬 수 없다면 현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만끽해 보시오.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아버지 남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60세에 은퇴하여 10년간 경비 일을 하였소. 남들은 은퇴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은퇴 후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소. 70세가 되는 동안 인생의 굴곡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열흘 밤낮으로도 부족하오. 그 시대 누군들 안 그랬겠소. 남씨는 70세가 되어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70세가 되어서야 일 없이 진정으로 쉬게 된 남씨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동안은 해방감 또한 느꼈다오. 무료해진 일상에 남씨는 아내가 다니던 노인정에 가끔 같이 나가기도 했소. 가끔이지만 오랜만에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어울리니 활력이 생기는 것도 같았다오. 노인정에 가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었소. 모처럼 휴가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남씨의 아내는 남씨와 생각이 달랐어. 애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두 달 쉰다고 줄어들 살림은 아니었어.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고 했지만 풍족하지는 않았던 터라 남씨도 어느 정도 후에 소일거리를 찾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을 나가라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오.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 끝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했으면 됐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일하라고 바가지를 긁어? 무슨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나가서 좀 놀다 오던가.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리 마음에 안 드나?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나도 끼니 챙겨주느라 어딜 가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늘상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씨가 집에 있는 날이면 아내도 집에 있었기에 하는 말이었어. 아내의 말에 남씨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어. 늘 혼자 있다가 좁은 집안에서 둘이 부대끼니 남씨의 아내는 불편했어. 그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서글픈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오. 평생 식구들 굶기지 않기 위해 일한 남씨의 새끼를 챙겨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가 싶기도 했다오. 이제는 내가 쓸모없어져서 괄시하나 싶기도 했어. 한참을 바깥에서 방황하던 남씨는 해가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어.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을 말하고 앞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지인을 따라 소일거리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남씨가 문을 열었을 땐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오. 아니, 말도 안 하고 어딜 간 거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소. 벨이 울리기를 한참 아내는 전화를 받고선 두 딸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놀러를 갔다는 것 아니겠소?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애들이랑 하루 놀다 온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새겨 듣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남씨만 쏙 빼놓고 놀러를 갔다는 것도 황당했다오. 나만 두고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 애도 아니고 하룻밤을 혼자 못 있어요. 허참. 전화를 끄는 남씨가 느낀 감정은 소외감이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구나. 일을 그만두고 자존감이 떨어졌던 남씨는 가족마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였소. 그리고 아내가 없는 하루 동안 남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다오. 밥을 혼자 챙겨 먹기도 힘든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어. 식기며 반찬이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저녁은 굶고 다음날 아침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남씨는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었다오.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씨는 이제 집안일에도 좀 손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사건으로 남씨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 아내 없이 노인정에 들렀던 남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오. 같은 노인정에 어떤 홀로 사는 노인과 남씨의 아내와의 추문이었어. 평소에도 잘 어울렸던 노인이었어. 유독 살갑게 대해줘서 남씨와도 사이가 좋았다오. 남의 말로 들은 아내의 이야기에 얼굴이 뜨끈해진 남씨는 도망치듯 노인정을 나왔어. 그리고는 그날 딸들과 1박 2일 놀러를 간다던 그날 아내가 그 노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나이 먹고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러고는 아내는 이혼을 입에 올렸다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요? 외도를 한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며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망연자실했소. 이 나이에 아내와 헤어질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남들이 황혼이혼이다 결혼이다 떠들어대도 남의 이야기로만 흘려들었었다오. 그 길로 아내는 갈라설 때까지 당분간 딸의 집에 있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오. 가출한 부인 이야기는 건너 듣기만 했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다오. 남씨는 허무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소. 아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니 이혼이 두렵기도 하였소.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도 가졌다오. 하지만 서류 정리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날 이후로 남씨의 혼인 생활은 막을 내렸다오. 일평생을 일해온 남씨. 나이가 들자 가족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아내의 외도로 이혼까지 당해 불쌍하다 생각할 것이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녀에게도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독립한 후에 둘밖에 남지 않은
황혼의 나이에 알콩달콩 살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섰다는 사실 아니겠소? 그렇다면 둘이 각자 하나가 된 삶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긴긴 세월 둘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홀로 잘 살 수가 있겠소? 그거 남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오. 혹시 그대가 이러한 이유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황혼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할머니 노씨는 할아버지의 오랜 폭언과 정신적 학대에 지쳐 70이 가까운 나이에 이혼을 하였소. 이혼하는 과정도 이혼한 후의 삶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오. 간절히 원하여 남편과 갈라섰지만 나이 들어 크게 변화한 삶에 적응하는 것은 금방 되진 않았소. 하지만 이제 노씨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한다오. 노씨는 최근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 운동이라고는 태어나 처음 하지만 실력을 떠나서 몸을 움직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하루하루가 설렌다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 남편과 자식들밖에 모르던 노씨는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 친해진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저녁에 만나 막걸리를 즐기기도 한다오. 운동은 젊은이들만 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 같은 탁구 동호회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노씨가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동호회 친구들이 놀리듯 말한다오. 아니, 70살 같지 않게 몸이 날래네. 그러면 노씨도 웃으면서 대답한다오. 나도 아직 짱짱하다고. 미처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노씨는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느라 바빴소. 이혼의 괴로움은 이미 넘어간 책장처럼 지나간 일이 되었다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는 노씨는 홀로 된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였소. 늙어서 혼자 살면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어째? 날 챙겨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챙길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편해. 자식들도 저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 한 몸 내가 챙기는 게 편하다고 노씨. 자식 키울 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이 독립했을 땐 남편 챙기느라 본인 스스로를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녀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 먹고 언제든지 원할 때 외출할 수 있는 현실에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였어. 노씨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혼자 편히 살고 싶네. 주위에서 종종 노씨에게 이런 말을 한다오. 홀가분한 삶도 좋지만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해. 홀로 된 삶에 적응하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노씨는 이렇게 대답한다오. 노씨는 아직도 종종 새벽에 깨어나 비어있는 옆자리에 놀라기도 하오. 때때론 적막함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본인이 택한 선택에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소. 나이 들어 홀로 되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코 한순간에 괜찮아지지는 않소. 홀로 된 삶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요. 나이 들어 혼자 되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겠소.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소. 남의 눈치만 보다가
하고픈 것 하지 못하고 산 세월이 길지 않소? 남편 없이, 아내 없이, 그리고 자식 없이 혼자 되어서 타인의 눈치까지 보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아깝구려. 이 나이에 이혼했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욕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작점이 40이라고 말하였소. 40이 훌쩍 넘은 우리들은 과연 이 말처럼 되었소.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욕구 때문에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없어.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도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언제쯤 자유로워지겠어? 두 번째, 홀로 지내는 시간이 두렵지 않소. 누구나 갑자기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겁이 날 것이요. 하지만 홀로 살아가면서도 행복, 즐거움은 느낄 수 있다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 않소? 내 스스로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깨우쳐야 하오.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끝으로 덧붙인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홀로 되었어도 의미 있게 즐겁게 사시오. 홀로 살아감에도 연습이 필요하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한다면 둘이 아니어도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오. 세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조차도 나중에는 불편해지는 때가 오기도 하오.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오. 하지만 홀로 잘 사는 사람은 타인과도 잘 지내오.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요. 그래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요. 노씨 할머니처럼 동호회 활동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오.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소? 모든 것에는 늦은 때가 없어. 무슨 일을 하든 아직 늦지 않았소. 나이 먹어 혼자 된 것이 괴로우시오. 모든 것은 한때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비슷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해보시오. 내가 틀렸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의심이 간다면 당장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구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내면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의 노년은 편안하시오. 이런 날이 이리 빨리 오는 줄 알았다면 젊은 날에 많이 준비를 해둘 것을 후회하시오. 아니면 자식 농사 잘 지어 걱정 없는 노년을 기다리고 있으시오. 나이 70이 넘으면 인생의 2막, 3막이 시작이 된다오. 다시 시작되는 인생은 젊은 날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오. 건강, 가족, 외모, 돈. 젊어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이러한 것들이 덜 중요해지지는 않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의미 있게 된다오. 그중 하나, 노후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오. 젊은 날에 있어서 돈은 무기와 같지만 노후에 있어서 돈이란 방패와 같소.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는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소. 할머니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2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오.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짓고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어. 딸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아들도 가정을 꾸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다오. 할머니 부부는 아들을 특히 각별하게 여겼어. 살면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위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극하게 키웠다오. 그러다 아들이 작게 운영하던 공장에 위기가 찾아왔소. 공장은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둘이 함께 힘을 모아 키웠는데 그 친구가 공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연락이 두절되었소. 빚을 떠안은 아들은 시리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공장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졌어. 아들은 술독에 빠져 살았다오. 얼마가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거니?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가 말했소. 그리고선 고향의 땅을 팔아 공장 운영 자금을 마련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것 없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미리 줬다고 생각하련다. 노년에 집 짓고 고향에서 살 꿈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속이 쓰렸지만 힘들 때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오. 고향 땅은 없어졌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어. 그러고 한참이 지났어. 할머니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와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해서 은퇴 준비를 생각했어. 모두 정리하고 절반은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다오. 아들, 딸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련다. 집 팔아서 나온 돈은 반은 너희 나눠 가져라. 그리고 우리 주꺼들랑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도 나눠 갖고. 딸은 기뻐했고 아들은 생각에 잠겼어. 딸이 돌아간 후에 아들은 할머니에게 말했어.
어머니 가게랑 아파트 팔면 시골에 내려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니 일찌감치 시골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소. 됐다. 시골이라고 해도 멀지 않으니까 오며 가며 보면 되지. 불편하게 같이 살 건 뭐 있냐?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같이 살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소. 어머니, 사실 선영이 유학 보내려고 해요. 근데 예술학교라 그런지 학비도 많이 들지 뭐예요. 아니, 선영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어린애가 벌써 유학을 가? 어리긴요. 어머니, 요즘에는 저만한 나이도 늦은 축이에요. 그래서 애엄마랑 둘이 보내려고 해요. 아들의 말은 이랬소. 할머니가 귀촌할 자금으로 며느리와 손주의 유학 자금을 보태면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소. 요새는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사는 건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망설였소.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애는 좀 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네요. 저도 혼자 지낼 생각에 막막하고요. 할머니는 손주의 유학도 유학이지만 혼자 일하며 기러기 아빠가 될 아들 걱정이 앞섰다오. 며칠을 고민하던 할머니 부부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소. 그러고는 오래지 않아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소. 어머니, 사시다가 정시골로 가고 싶으시면 제가 집을 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쯤 되면 일도 잘 풀려서 그 정도 여력은 될 거예요. 그 길로 며느리와 손녀는 유학을 떠났고 아들과 할머니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다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소. 아들은 일하느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소. 따로 사는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오. 오랜만에 아들에게 손수지은 밥을 차려주는 것이 좋았어.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았어. 그런데 유학 생활을 힘들어하던 손녀와 며느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힘들다면 어쩌겠냐. 돌아와야지. 그렇게 둘이 멀리 나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오.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기에는 좁기도 하고 맘도 편하지만은 않을 것 아니겠소? 손녀의 유학 생활을 위해 노후 자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어. 이미 1년 반 정도의 유학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애미 돌아오면 우리는 나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어딜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부모 쫓아내는 자식 만드시려고 하세요. 왜?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펄쩍 뛰었어. 그리고 애엄마도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지만 불편한 생활은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아들과 손녀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부분 집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할머니 부부는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외출을 했어.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은퇴한 노부부가 갈 데가 어디 그리 많겠소?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크게 낙심했다오. 우리는 애가 있어서 집이 너무 좁아. 넌 애도 없이 둘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못 모시냐?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에 연습 공간을 만들어야 했던 아들은 제일 먼저 할머니 부부가 사용하는 작은 방을 떠올렸어. 하지만 딸이 모시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지 아들의 언성은 계속 커졌어. 너도 받은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자식이야? 너도 똑같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 똑같은 자식? 말 잘했다, 오빠. 엄마 집 팔아 생긴 돈 나는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엄마 모신다는 핑계로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나보고 모시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전에 시골 땅 판 돈 다 오빠 공장으로 들어갔잖아.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모르는 척했어. 그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오. 지금이라도 아범한테 말해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내려갑시다. 남편을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기뻐했어.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아들은 당황했다오. 아니, 어머니. 그 돈은 유학자금으로 쓰고 없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돈을 다 썼어? 남은 건 사업하는데 좀 보탰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려면 사업을 좀 더 키워야죠. 부양할 가족이 몇인데요. 남은 돈이 없다는 아들. 할머니 부부는 크게 절망했어. 아들에게 미리 물려줄 만큼 물려줬고 나머지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줬는데 앞으로도 눈칫밥 먹으며 아들집 딸집 얹혀서 사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어. 이미 은퇴해서 경제활동은 없는 상태였고 집도 땅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남들보다 많이 이루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요. 돈도 돈이지만 아들도 딸도 서로 부모를 떠안기 싫은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소. 하지만 모든 경제권을 잃은 할머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자식에게 없는 돈을 내놓으라 닥달하겠어? 남은 인생 살면서 눈칫밥 먹을 생각에 암담했다오. 그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식이 꼭 들어가지 않소? 우리 부모님 시대도 그러했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그러했어. 자식을 풍족하게 쉽게 키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다 젊음을 바쳐 자식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다 큰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소.
자식들이 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하오. 나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나도 자식도 함께 행복한 법이요.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는 않소. 하지만 나이 들어 돈 없는 나는 불행해질 수 있어. 내가 현명하게 노년을 보내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같소.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해보겠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100살이 되고 자식이 70살이 되어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소? 나이 들어 돈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마지막 재산과 함께 부모라는 짐도 함께 얹어주는 것과 같다오.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자식은 나의 노후가 아니요.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자식에 억울해하지도 마시구려. 죽을 때까지 자식과 등 돌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남겨놓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마시오. 노후의 삶은 보통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생활은 계속해야 하오. 노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으로 작게나마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요. 재산을 불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나이 들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어.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읽었어. 삶에서는 결코 은퇴하지 말라. 다니던 직장을 나이 들어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소? 정년이 지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하니 삶에서도 은퇴할 순 없지 않겠소?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소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아직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오. 그래야 당당하게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어. 어떤 분은 평생 치열하게 사시다 은퇴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구려. 큰 돈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인생 후반을 의미 있게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소? 세 번째, 건강을 잃지 마시오. 나이 들어 아프면 건강 잃고 돈도 잃소. 인생은 긴데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소? 60살에 은퇴해도 4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병 고치는 데 들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오는 병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피해 다닐 수는 있어. 날이 덥다, 춥다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 걷기도 하시오. 나쁜 건 먹지 말고 운동도 하고 활기찬 삶을 보내시오. 어떤 70대 부부 이야기를 해주겠어. 중소기업에 다니다 60세에 은퇴한 한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고 새를 놓아받는 수입도 있었어. 노후 대비가 되어 있어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한 씨의 아내가 후두암 판정을 받았다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수술비, 치료비, 요양비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많이 잃었어.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생기는 법 아니겠어? 아내를 간호하던 한 씨도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오. 나이 들면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로 무슨 수술이야? 한 씨는 아내가 완치되지 않아 여전히 나가고 있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어. 본인의 몸은 뒷전이었어.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부부가 같이 아프니 월세로 받는 수입은 모두 치료비로 써야 했어.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 놓은 노후 자금을 건강 때문에 잃게 되었다오. 편안하게 인생 2막을 시작하려던 한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부부가 생활하려면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몸이 아파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이 힘들었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지라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 참 불행한 일 아니요? 나이가 들어 아프면 시련이요.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소? 아직 젊다면 건강에 소홀하지 말고 노년을 바라본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오. 돈 없고 아픈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노년을 맞지 마시구려. 늙음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하였어. 또한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성숙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 어떻겠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그대들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계시오? 혹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만 세월감은 막을 수가 없어. 얼굴엔 주름이 늘지만 내면까지 주름 가득한 늙은이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오. 아름답게 늙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추하게 늙는 것은 고치기 힘든 병과 같소. 아름답게 늙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오. 흔히 나이 먹고 잘하는 짓이다 라는 말을 한다오. 그러고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소?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 나이 들어 손가락질 받는 추한 노인이 되어선 안 돼요. 존경받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격이 필요한 법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오.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오. 누구도 스스로를 추하다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진 않는다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70 넘어 마을의 이장을 지내던 김 씨는 마을의 유명인사였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부인과는 일찍이 사별하여 혼자 지내던 이였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말은 구할이 그의 괴팍한 성미에 관한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끼리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기에 이 집에서 김장을 하면 저 집과 나누어 먹고, 저 집에서 고구마를 캐면 이 집과 나누어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김 씨의 집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다시 나오는 법이 없었다오. 김 씨의 옆집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리고 김 씨의 마당엔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김 씨는 늘상 옆집을 찾아갔어. 감나무가 워낙 크고 담장에 바짝 붙어 있어서 감 일부는 옆집 마당으로 떨어지곤 했어. 옆집 담장 밑에 바로 높은 화단이 있어 감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온전한 상태였는데 그는 옆집 마당으로 하나 두 개 떨어지는 감을 돌려받기 위해서 옆집을 수시로 찾아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감을 받으러 찾아간 김 씨는 깨진 감 하나와 멀쩡한 감 하나를 받았어. 어르신, 하나는 떨어져서 깨졌네요. 어이쿠, 자네가 깨뜨린 건 아니겠지? 젊은이는 황당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 깨뜨리다니요? 떨어져 있어서 바로 주워다 바구니에 넣어둔 거예요? 김 씨는 잠시 생각했어. 그래? 그럼 이건 자네가 먹게. 깨진 감을 내밀며 김 씨가 말했다오. 처음으로 얻어먹은 감이 깨진 감이라니. 젊은이는 언짢은 기색을 감추고 사양했어. 아닙니다. 저희는 감을 좋아하지 않으니 어르신 가져가서 드시죠. 그러자 김 씨도 재차 감을 내밀며 말했어. 아니,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지. 혹시 깨진 거라 그러는가? 여기만 조금 깨지고 나머지는 멀쩡해서 먹어도 된다고? 젊은이는 이장님의 기분이 상할까 웃으며 농담조로 대답했다오. 그럼 멀쩡한 것도 하나 가져가서 와이프에게 줘도 될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멀쩡한 감을 내밀었다오. 그러자 젊은이는 기대 못한 친절에 크게 기뻐했는데 이어지는 김 씨의 말에 기가 막혔어. 네, 그럼 요 멀쩡한 건 싸게 줌세. 멀쩡한 감은 값을 치르라는 말이었어. 며칠 전 젊은이가 가져다 준 귤은 기억도 안 나는지 김 씨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어. 빈정이 상한 젊은이가 거절하자 김 씨는 그럼 이것이라도 먹으라며 깨진 감을 화단에 두고 갔어. 인심 쓰는 듯한 김 씨의 행동에 젊은이는 어처구니가 없었다오. 아니, 뭉개진 감을 안 먹을 거면 버려야지. 이걸 왜 나를 주나? 그러고 며칠 후에는 김 씨와 젊은이가 크게 다툰 사건이 있었어. 마을엔 공동 쓰레기 수거장이 있었는데 김 씨 집에서는 거리가 꽤 멀었다오. 젊은이는 마당에 묻기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 공동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으로 대문 앞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잠시 두었어. 함께 버릴 쓰레기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젊은이의 대문 앞에 검은 비닐 하나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어? 젊은이가 내놓았던 냄비 옆에 나란히 놓여 있길래 무엇인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어. 비닐 안엔 썩은 음식물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 그리고 곧바로 옆집에서 김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나왔다오. 어이, 마침 잘 나왔네.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면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게? 들고 있던 검은 비닐을 건네자 얼떨결에 받아 열어보았어. 그 안엔 스티로폼,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있었어. 어지간한 건 내가 태우는데 그것들은 태우면 연기가 고약하고 건강에도 안 좋다네. 가벼우니까 같이 들고 가. 그러면서 냄비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도 냄비 안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 아니, 이장님. 이걸 다 제가 어떻게 들고 갑니까? 저기까지 걸어가야 하는데요. 아, 무거우면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않아.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
옆집이니까 쓰레기 수거장과 먼 것은 마찬가지 아니요? 와이프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저도 걸어가야 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세댁한테 버리라고 해. 그러고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것을 젊은이가 막고 냄비에서 김씨의 봉지를 꺼내서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어. 그러자 김씨는 역정을 내었어. 아니, 내가 다리가 아파서 부탁 좀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게 부탁한 겁니까? 젊은이도 같이 목소리를 높였어. 이래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자네 평소에 챙겨준 건 생각도 않고 말이야. 어차피 버리는 거 같이 좀 버리면 안 되나?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내는 김씨에 젊은이도 화가 나 냄비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김씨는 젊은이가 들어가서도 한참을 서서 악담을 하였다오. 스스로를 존경받는 이장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김씨는 젊은이를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나쁜 놈이라며 험담을 하고 다녔어. 이후로 사사건건 김씨와 부딪히던 동네 유일한 젊은 부부는 오래지 않아 마을을 떠났어. 고약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도 속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오. 세월이 주는 경험과 지식을 진리라고 믿으며 고집이 늘고 이기심도 나이와 함께 자라게 된다오. 그저 나이를 먹는다고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소? 빅토르 위고가 말했어. 좋은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나쁜 사람들은 부패해진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 부패하기보다는 무르익어 지혜롭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하오. 하지만 인생을 정도로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추한 행동을 하게 되는 때도 있다오.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 누군들 추하게 나이 먹고 싶겠어?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어. 흐르는 세월에 늘어가는 주름에 두려워 말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떠? 나의 생각을 먼저 말해보겠소. 첫 번째,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하오. 음성이 높으면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어.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커지는 목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윽박을 지르며 말하는 이들이 있어. 아무리 좋은 말도 소리치면 소음이 되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게 되게 하고 공연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오. 큰 소리 내지 않음은 역정내지 않음과 같고 차분하고 조용히 말하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큰 소리가 나왔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만가만 말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오. 생기려던 화도 쏙 들어갈 것이오. 타고난 성격이 침착한 사람이 있고 불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요. 하지만 어떤 성격을 타고났건 간에 나이가 들면 잔잔한 물결과 같이 때로는 고요한 나무와 같이 행동해야 하오. 그러면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오. 두 번째,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자주 웃으시오. 40세가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어. 나이 들어 추하고 괴팍한 얼굴을 가진 늙은이가 되겠어? 아니면 아름답고 우아한 노인이 되겠어?
인격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했어.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잘생겼고 나쁜 사람이 못생긴 것이 아니요. 고약하고 못된 성격도 그대로 인상으로 나타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도 얼굴에 문신처럼 새겨지요. 자주 웃으시오. 웃는 얼굴은 친근감을 주고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오. 자주 웃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루에 웃음을 짓는 시간을 길지 않다오. 나이 들며 찡그린 주름은 만들지 마시오. 그리고 젊어서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이 들어 용모에 신경 쓰는 일이요. 자주 씻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오. 누구나 깨끗하고 향기로운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추레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요. 늘 마주치는 이웃도 깔끔하게 멋을 내고 다닌다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좋은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한마디를 나누어도 왜인지 모를 교양이 느껴지는 듯도 하고 말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품이 있고 우아해 보이는 것은 외모로부터 시작이 된다오. 젊어서는 조금만 꾸며도 반짝반짝 빛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꾼 티가 나는 법이라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오. 추하게 나이 먹지 않으려면 외양도 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오.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꾸미도록 해보시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오. 세 번째, 남에게 기대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마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지 마시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하오. 자식이 생기면 자식 키우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소. 어느새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다 자라있고 나는 나이 들어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때가 왔어. 그럴 때 당연히 이건 해주겠지. 저건 해주겠지 기대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긴다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운전기사처럼 부리는 시어머니의 힘들어하던 며느리를 본 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셨어. 대중교통은 헷갈린다고 타지 않고 장 볼 때, 놀러 갈 때 가리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였다오. 젊어서부터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며 지냈던 터라 며느리는 불만이 많았어. 경제적으로 기대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용돈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 나이 들수록 도움받지 않고 혼자 잘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자식 눈치 안 보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기도 하다오.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화내고 성질내는 것은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방법과 멀어지는 길이요. 네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시오.
나이 들어가며 가장 주의해야 하는 명언인 듯하오. 나이가 들면 세월이 주는 지혜가 생기지 않소?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를 나보다 젊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때가 생기오. 하지만 노인에 관한 안 좋은 단어는 모두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오. 우리가 선의로 하나 둘 꺼내는 말이 참견이나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것으로 도움을 주시오. 또한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가르치려 들지 마시오. 우리도 젊었을 적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우리는 늘 젊은 시절은 망각하고 살아가오. 나의 젊은 시절에 싫었던 일은 지금의 젊은이들도 싫지 않겠소? 5번째, 나이 들수록 고집을 버려야 하오. 내가 살아온 시절에는 맞는 일들이 지금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하오.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 잣대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긋나는 것은 배척하기 마련이요. 생각이 유연해야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도 동의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완고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오. 인간은 당연히 나이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경험보다는 본래 해오던 방식을 선호하게 돼요.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는 대화를 단절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이어가기가 힘든 법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고집으로 인해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된다오. 이렇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까먹지 않도록 수첩에 적고 다니는 어르신도 있어. 그만큼 아름답게 늙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매도 공부가 필요한 법 아니겠어? 하지만 세월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우리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름답고 행복한 노인이 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니 말이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고,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혼자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셨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혼자 하는 법이 없고 늘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어. 우리 할아버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떠들썩한 분위기, 여러 목소리에 섞인 만취하신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생각나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크게 앓으신 일이 있었어. 기운을 차리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 날이 많았다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딴 사람이 되었어. 동네 잔치란 잔치는 모두 참석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점차 외출이 뜸해졌고 집에서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어. 종종 할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근심 어린 한숨을 짓기도 하셨어. 그 좋아하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말했어. 아버지, 김씨 아저씨 댁에 가서 좀 놀다 오세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의 이름에도 고개를 저으셨어.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의 병환에 우울증이 찾아왔나 생각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온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기억이 나오. 자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텐가? 그러자 우리 할아버지는 도리어 껄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 내가 마누라가 아파서 이러는 것 같은가? 나조차 의아했어. 홀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으셨으니 말이요. 아니, 그러면 왜 두문불출하고 있는가?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 나는 지금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네. 홀로 되는 연습. 아니, 그것이 연습이 필요한 일이었던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병환을 떨쳐내고 일어나셔서 몇 년을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오. 살아오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할아버지를.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던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가 떠오를 때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통곡을 하기도 하셨어. 할아버지는 항상 무엇인가 몰두해 계셨다오. 그중 하나가 글 읽기였는데 글이라면 신문이며 책이며 가리지 않으셨다오. 학생이었던 나보다도 책을 들고 앉아 계신 시간이 많았어. 그것을 외로움으로 보았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할아버지는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오. 그리고 홀로 되는 방법을 체득하셨는지 이후에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차분히 햇살 속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모습들이 떠오른다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홀로이시되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어. 오히려 나는 남의 시선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홀로 되는 것을 즐기지 못하였어. 그러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던 것 같소. 홀로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구려. 할머니의 병환이 할아버지께 홀로 되는 삶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하오.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소. 우리 할아버지처럼 홀로됨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고 없이 혼자가 된다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오. 그러면 나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오. 홀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 않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친구를 얻은 것이다.
이제 와서 나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지요.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해야 홀로됨이 두렵지 않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인간은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안정감은 사람이 없으면 입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겠소?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지는 이가 많소. 우리는 나이가 들어 혼자 되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살아가오. 우리 할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체득한 홀로 되는 법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메우셨소. 사람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들기도 하면 비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자리인 듯 하오. 그 빈자리를 영원히 메우기 위해서는 홀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오. 인간은 홀로 된 것을 외롭다 느낄 때도 있고, 홀로 있는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 안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어. 스스로 고립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요. 홀로 잘 살 수 있어야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법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홀로 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소? 어느 시인이 말하였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법과 타인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그 시간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 타인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가 되는 법을 찾아야 하오. 그대들도 혹시 홀로 되어 외롭소? 아니면 홀로 될 미래가 두려우시오? 그렇다면 홀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어 주겠소. 첫 번째, 인생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시오.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들어준 일이 있어?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혼자 앉아 조용히 명상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오른다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던 취미도 찾아보시오. 나는 일만 하며 살아오다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참 아쉽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일은 많지 않다오. 나에게 하려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오. 책도 읽고 꽃도 기르고 요리를 하거나 홀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오. 그런 것들을 새로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요. 진정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한 법이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남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홀로 되더라도 아쉽거나 외롭지 않은 법이요. 그래서 나도 첫 번째 방법을 찾았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다오. 글을 읽는 것은 홀로 고요히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소. 그리고 가끔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오. 그러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구려. 나는 어떤 의미로 때때로 고독을 즐기게 되는 듯도 하다오. 두 번째, 일기를 써보시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시오. 그리고 때때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일기장에 적어 보시구려. 일기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깊은 내면을 기록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오.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들게 된다오. 일기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창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오?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좋았는지, 왜 안 좋았는지 뒤늦게나마 되돌아볼 수 있어. 길든 짧든 나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보시오. 쓰다 보면 과거를 기록하는 일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게 되기도 한다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소? 몸은 바쁘지만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시대인 듯하오. 일기 쓰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고민하게 된다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응원하기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일기를 쓰며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오. 또한 시간이 흘러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는가 기억하게 하는 글이 있다면 참 낭만도 있지 않소? 세 번째, 만약 그대가 아직 젊다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하오. 늙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할 때 느끼는 경우가 많다오. 내 한 몸 내가 건사할 수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홀로됨의 무게는 달라진다오. 어쩌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길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노후에 홀로 되어 후회하며 늦는다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소. 나의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쓸모없게 느껴지기 마련이요. 나이 들어 홀로 지내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오. 네 번째, 밖으로 나가시오. 나를 집안에 가두는 것이 홀로 잘 지내는 방법은 아니라오. 산책하고 운동하며 삶의 찬란함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시오. 혼자 조용히 걸으며 꽃 구경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소? 외로울 것 같소?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좋다오. 나 좋아하는 음식 먹고 따스한 날씨에 홀로 바깥 나들이 하는 삶에서 행복함을 느낀다오. 꼭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오.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해졌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시오.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 되란 소리가 아니오. 나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소. 우리는 평생 남 눈치만 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늙어가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불안하시오. 외톨이가 될까봐 무섭소. 한 번뿐인 삶, 이끌리는 대로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홀로됨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오. 내가 살아보니 나이 들매도 공부가 필요하오. 노후에는 가족도 친구도 불편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요. 홀로 남겨지기보다는 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 혼자됨을 맞이하는 게 어떻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열쇠는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남한테 돈 주고 맡길 거 뭐 있냐? 네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긴 하지. 아니, 제가 왜? 얘들은 바쁘잖아.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고. 저는 회사 때문에 안 돼요. 일이야 잠깐 그만두면 되는 거지. 너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안사돈 아팠을 때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안 그래?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 그리고 직장이야 나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돌봐줘?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싫다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편하게 남 손에 맡기냔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1세 전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는 친밀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지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고부지간이 만나는 만큼은 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씨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뿐이었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남이라며 정서적인 거리를 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20년 넘게 온갖 상처를 줬으면 끝까지 그렇게 남처럼 살아야 했었는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이죠. 나이 들어 큰 병에 걸리니 딸이 아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야무지고 밥도 잘하니 간병은 며느리에게 맡겼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하지만 이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평생 남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전 씨에게 간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 동조하려는 남편. 전 씨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씨도 누군가의 귀중한 딸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산다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실 듯했습니다. 전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며느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에 아들들만큼이나 두 딸도 사랑했으니 말이죠. 그저 내 아들을 꿰찬 남의 집 딸들이 싫었을 뿐인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새댁이었던지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그럴래? 둘째 며느리가 참 싹싹하네. 딸도 이렇게는 못하겠어. 친척 중 누군가가 전 씨의 칭찬을 하자 전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찬물을 뿌리듯 대꾸했습니다. 무슨 며느리를 딸이랑 비교해? 며느리는 남이고 딸은 내 자식인데. 사실만을 말한 것이었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남이니 뭐니 하면서 심드렁해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죠.
동서가 이해해.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말이야. 석상처럼 굳어있는 전 씨에게 큰 동서가 다가와 귀띔을 했습니다. 자신도 많이 당해봤다는 듯이 초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사 때도 가면 모든 일은 며느리 둘이 도맡아 했습니다. 같은 여자들이지만 시누이들은 편안히 와서 두 며느리가 하는 음식을 먹고 놀다 갔습니다. 뭐라도 부탁하려 하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얘들은 자기 시댁에서도 일할 텐데 왜 친정에까지 와서 일을 하게 해? 내가 뭐 하러? 그러면서 전 씨와 큰 동서를 향해서 다 너희가 하라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갈 때 저것 좀 가지고 가. 잘 먹을게요. 전도 싸가고 곶감도 가져가. 집에 과일 있어? 사과도 챙기라니까 그러네. 과일 있어요. 산적은? 저것도 싸가. 우리가 다 싸가면 새언니는? 아이고 새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싸가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실랑이를 보고 있자니 황당해졌습니다. 음식 준비는 며느리들이 다 했는데 제사가 끝나자 몽땅 딸들에게 싸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뭐 하나 가져가란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를 지겹게 맡아서 저는 싫었지만 그래도 과일은 챙겨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일하는 사람 따로 가져가는 사람 따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느니 내 아들도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괜찮고 며느리는 안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동서에게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용돈 얼마나 드렸어? 네? 그걸 왜? 질문에 저희를 몰라 말끝을 흐리자 형님은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적당히 드려, 적당히. 어머님 그걸로 딸들 화장품 사서 주시는 분이야. 네? 내 눈앞에서 그러신다니까. 설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예전에 생신에 드린 용돈 들고 바로 마트 가서 휴지며 뭐며 사다가 다 딸들 주셨어. 그 짐도 내가 들었다. 전 씨는 그 말을 듣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돈은 용돈이고 딸들에게 무언가 사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 거라는 생각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씨에 멀었습니다. 2시간은 넘게 걸렸지만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종종 방문을 하곤 했죠. 시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씨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김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롤케이크와 과일도 좀 사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유명한 집 건데 줄 서서 사야 먹을 수 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샀고 롤케이크 외에도 여러 종류의 빵을 사서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딱 잘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안했던 전 씨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안 드세요? 치우려고 손을 댔지만 그 손을 시어머니가 탁소리가 나게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싸가야겠다. 아, 싸가신다고요? 명숙이랑 효정이 주게. 내일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 네. 싸드릴게요. 그 많은 빵들을 전부 비닐에 넣고 챙기는 시어머니를 헛웃음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가면 전 씨가 먹을 텐데 그건 싫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구경한다면서 서랍을 여기저기 열어보았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먼지가 많다. 좀 청소는 하고 살아. 가벼운 핀잔에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방 찬장을 다 열어보더니 이번엔 안방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던 시어머니가 검정색 코트를 하나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거 잘 입니? 본 적이 없는데. 아, 자주 입지는 않고요. 가끔씩 입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효정이 갖다 줘도 되지? 네? 그거는 처음 회사 다닐 때 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스스로에게 줬던 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코트였습니다. 자주 입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죠. 효정이가 날씬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리잖아. 아, 그건 안 돼요. 아이고, 코트 하나 가지고. 너는 키도 작고 얼굴이 수수해서 잘 안 어울려. 그러면서 굳이 챙기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줄 테니 그냥 드리라는 느낌의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전 씨는 코트를 강탈당했습니다. 긴 코트는 그게 유일했는데 졸지에 시누이에게 주게 된 것이었죠. 힘들다 하지 말고 괜히 사치하지 말어. 전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봉급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시작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살림이 여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그런 주제에 좋은 코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집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도움은 못 줄 망정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어가니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더니 잘도 남의 것을 가져간다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게 나아. 남편의 대답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유별난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대하면 조금 덜 보면 된다 생각하는 주의였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됐다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전 씨뿐이었습니다. 새언니도 김장김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들 김치 잘 안 먹는 거 몰라? 그래도 언니는 먹지 않아? 남이 집 딸한테 뭐하러 줘? 자기 집에서 주겠지. 며느리들을 김장에 부려먹은 날, 시어머니가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김치를 안 좋아한다고 쳐도 어째서 노동을 한 사람한테도 김치 한 통을 안 주고 매정하게 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밖에 없는 분이라 그나마 며느리를 덜 찾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딸과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년생 키우며 맞벌이까지 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조차 없었고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런데 30 초반일 때 전 씨의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인을 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전 씨는 달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가서 엄마 좀 돌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일 못하겠지. 회사 그만두겠다고?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바짝 벌어야 할 시기에 전 씨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엄마 돌봐. 아빠라도 계시면 모르겠는데. 친정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문에 친정어머니에게는 전씨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강하게 주장했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엄마 보험금도 나오니까 간병인 쓸 돈 정도는 아낄 수 있어. 그 정도는 친정엄마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수락했죠. 그 이후로 전 씨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려면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었고 몸은 더 고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회복이 더뎌 어머니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머니 병수발을 들다가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남편 식사를 챙기고 힘든 나날이었죠. 저녁을 내가 차릴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전 씨를 배려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더 집안일 같은 걸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면서 남편한테 살림까지 떠맡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종종 지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든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다음에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장모님은? 어머님 댁에 갔다가 다시 잠깐 들려야지. 전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생일상을 며느리가 차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딸들이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해치워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죠.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도착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직장도 그만뒀는데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뭐든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친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네 남편 밥 차리는 것도 소홀하면 안 되고 말이야. 전 씨는 빨개진 눈으로 잡채를 섞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와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쓴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전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의 집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 신경 쓰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뭐야?